야, 이 도둑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안 비법을 훔쳐서 이 자리에 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명인 시상식장. 하얀 밀가루 폭탄이 주인공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15년 전 친정도 없는 서러운 몸으로 시집와 손톱 밑이 다 닳도록 시댁의 뒷수발을 들었지만 돌아온 건 집까지 팔아치우고 제주도로 도망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열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던져진 건 위자료라며 생색내던 세금 덩어리 흉가 땅 문서 한 장. 하지만 탐욕에 눈먼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며 내던진 그 낡은 방앗간 아궁이 밑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아들 몰래 숨겨둔 가문의 마지막 역전 카드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며느리 은수 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파헤친 아궁이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며느리를 도둑 취급한 시댁 식구들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시아버지의 소름 돋는 설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전통 요리대상 시상식장이 환한 조명 아래 웅성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봉투를 천천히 뜯더니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올해의 황금조청명인 오은수 님이십니다. 장내가 터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림도 멸시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은수가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객석 뒤쪽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남자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노파 하나가 통로를 헤집으며 무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팔을 붙잡았지만 남자는 짐승처럼 몸을 뒤틀며 뿌리쳤고 노파는 경호원의 손을 핥히며 우리 아들 손 놔 하고 악을 썼어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은수의 눈동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강철민과 조갑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철민은 무대 위로 기어오르더니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밀가루 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은수가 몸을 피하기도 전에 하얀 가루가 머리 위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눈도 코도 입도 온통 하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버지 비법 훔쳐서 도망간 도둑년이에요. 철민은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갑순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보탰어요. 맞아요. 우리 집안 비법을 통째로 들고 튀었어. 전현이 바로 도둑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은수는 밀가루 범벅이 된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철민을 노려보는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그 순간 그동안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은수는 30에 시집와서 15년을 시댁의 무수리처럼 살았어요. 친정이라곤 어디에도 없었고 갈 곳이라곤 시댁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부엌에 불을 떼고 시어머니 갑순의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술자리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시어머니의 발을 씻기고 빨래를 삶고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1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리던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던 은수 앞에 철민과 시어머니 갑순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둘 다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어머님, 그 짐은 뭐예요? 갑순이 대답 대신 은수의 왼손을 낚아챘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억지로 비틀어 빼내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은수가 화들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도 백도 없는 년이 더 이상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마라. 여지껏 데리고 살아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갑수는 은수의 얼굴 앞에 대고 침까지 뱉었어요. 은수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의 손톱 밑대까지 파내며 모셨는데 돌아온 건 얼굴 위에 침 한 방울이었죠. 철민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우리는 제주도로 떠나니까 너는 이제 남이다. 은수의 시야가 순간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모서리를 겨우 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아, 그리고 철민이 비웃음을 흘리며 낡은 종이 한 장을 또 던졌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방앗간 땅 문서였어요. 위자료라 생각하고 받아도 가서 살 수는 있을 거야. 갑순이 옆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살 집 하나 줬으면 됐지. 어딜 더 바라냐. 흉가처럼 변한 데가 딱 내 수준이다. 실은 이 모든 게 철민과 갑순이 미리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오는 쓰레기 땅을 은수에게 떠넘겨 세금 부담까지 은수에게 씌우려는 속셈이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철민은 은수 몰래 살던 아파트까지 이미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짐은 오늘 밤 안으로 싸서 나가. 내일이면 새 주인이 들어온다. 은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을 지켰는데 나갈 곳도 없이 오늘 밤 안에 쫓겨나야 한다니요. 눈앞이 빙빙 돌면서 부엌벽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철민은 떠나기 직전 동네방네 가짜 소문까지 뿌리고 갔어요. 은수가 시어머니 노후자금이랑 쌈짓돈까지 다 들고 튀었다더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슈퍼 사장이, 세탁소 할머니가 전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어쩐지 은수가 아파트 로비를 지날 때 사람들은 수군수군 뒷말을 했고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날 밤 은수는 비닐봉지 2개에 옷가지를 쑤셔 넣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발이 움직이는 대로 비를 맞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은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젖은 비닐봉지를 끌어안고 무릎에 이마를 파묻었습니다. 30부터 45까지 젊음을 통째로 바친 15년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은수의 귀에 문득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수야, 세상이 너를 버리거든 방앗간 아궁이를 봐라. 시아버지 강종구.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늙은 시아버지의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이 순간에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걸까요? 은수는 젖은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구겨진 땅 문서가 손끝에 닿았어요.
경기도 어딘가에 있다는 낡은 방앗간. 철민이 쓰레기라며 내던진 바로 그 땅이었죠.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은수는 비를 맞으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가까웠죠.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경기도 산골의 밤은 칠흑 같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비포장길을 더듬더듬 걸었어요. 풀벌레 소리와 빗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은수를 따라왔죠. 한참을 헤맨 끝에 낡은 건물의 윤곽이 어둠 너머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앗간이었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쥐였을 겁니다. 은수는 한 발짝도 더 들여놓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환청처럼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감자를 구워주시던 따뜻한 그 목소리가 곰팡이 냄새 사이로 아련하게 번지고 있었죠.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앗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시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방앗간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천장 한쪽이 내려앉아 밤하늘이 그대로 보였고 바닥 곳곳에 쥐들이 파놓은 구멍이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두껍게 번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벽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축한 흙바닥이 발바닥을 적셨고 어디선가 쥐가 후다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에 눈이 적응하자 낡은 가마솥 옆에 아궁이가 보였어요. 제가 수북이 쌓인 차가운 아궁이. 은수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시아버지와 나란히 불을 쬐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강종구는 평생을 약초와 함께 산 분이었어요. 방앗간에서 직접 약초를 다리고 조청을 만들고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을 쏟으셨죠. 그런데 아들 철민은 아버지의 삶을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총구석에서 흙장난하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 명절 때마다 철민은 이렇게 내뱉으며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발로 찼어요. 시어머니 갑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성 들여 만든 약초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지며 냄새나니까 갖다 버려라고 소리치던 날, 시아버지의 등이 움찔하던 모습을 은수는 잊을 수 없었죠. 아들에게 멸시당하고 아내에게 무시당한 시아버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방앗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오직 은수뿐이었습니다. 은수야, 이리 와서 앉아라. 감자 구워놨다. 시아버지는 아궁이에 구운 감자를 두 손으로 호호 불어 건네주시곤 했어요.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은수가 시댁에서 받아본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은수뿐이다. 지금 쟤만 남은 아궁이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수는 텅 빈 뱃속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죠. 다음 날 아침 방앗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수가 문을 밀고 밖을 내다보니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앞장선 마을 이장의 손에는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도둑년, 여기가 내 집이냐? 이장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양동이째 물을 은수에게 끼얹었어요. 찬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은수는 숨이 턱 막혀 비틀거렸고 뒤따라온 주민들은 합세하며 손가락질을 했죠. 시어머니 쌈짓돈까지 훔쳐서 도망쳤다며? 뻔뻔하기도 하지. 그걸 들고 여기까지 숨어든 거야? 철민이 퍼뜨린 거짓말이 산골 마을까지 퍼진 거였습니다. 은수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마주하며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쌀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장이 코방귀를 뀌더니 은수가 손을 내밀어 잡으려던 쌀 바가지를 확 엎어버렸습니다. 하얀 쌀알이 흙바닥에 흩어지며 진흙과 뒤섞였어요. 도둑년이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밥까지 축 내려 해? 당장 꺼져. 주민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은수는 흙바닥에 쏟아진 쌀알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사람들의 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죠. 주민들이 돌아간 뒤 은수는 흙투성이 쌀알 몇 개를 손으로 주워 입에 넣었어요. 모래가 이 사이에 서걱거렸지만 그대로 삼켰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철민은 상간녀와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지옥 같은 마누라 떼어내니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글을 올리며 키득거렸죠. 갑순도 타운하우스 거실에 동네 노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은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벌레 같은 년이었어. 아주 나를 힘들게 했었다고. 우리 효자 아들 덕분에 이런 데 살게 됐으니까 내 팔자가 이제야 피는 거지. 갑수는 값비싼 과일을 깎으며 연신 희죽거렸어요. 15년 동안 종부림시킨 며느리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방앗간에서 은수는 차가운 아궁이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가슴 안에서 들끓고 있었죠. 그때 시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시아버지는 이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은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뜨거웠죠. 아궁이 밑 은수 선물.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은수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궁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재를 걷어내자 치마돌이라 불리는 납작한 돌이 나타났어요. 손톱으로 돌 틈새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돌 사이에 손톱이 끼어 살점이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흙과 섞여 손가락을 붉게 물들이는데도 이를 악물고 또 팠죠. 깊숙이 파헤친 돌 아래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나무로 만든 작은 함이 나타났어요. 은수는 피 묻은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황금색 보자기가 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보자기를 풀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낡은 한지에 빼곡하게 적힌 비방서였어요. 시아버지의 필체로 약초 이름, 배합 비율, 다리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강종구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황금 조청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어둔 편지 한 통, 겉면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눈물을 닦아준 내 딸 은수에게. 은수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글자 사이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은수야, 이것을 보고 있다면 내가 많이 힘들다는 뜻이겠지. 내 아들놈이 너를 버렸겠구나. 아비가 자식 속을 모를까? 이 비방서는 내 평생의 걸작이다. 세상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 철민이한테도. 그놈은 자격이 없어.
이건 오직 너만 쓸 수 있는 거다. 은수야, 살아서 너한테 해준 것은 감자 한 알뿐이었다만 죽어서라도 빚을 갚겠다.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코끝이 시큰거리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였습니다. 아들이 가문을 배신할 것을, 며느리를 내칠 것을, 은수가 이 방앗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을 전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법을 아궁이 밑에 숨기셨죠. 아들도 아내도 아닌 오직 은수만이 찾을 수 있도록. 은수는 한참을 울다가 피가 마른 손가락으로 비방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여명의 빛 한 줄기가 방앗간 안으로 스며들며 황금색 보자기 위에 내려앉았을 때 은수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비방서 한 권이 은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부터 은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비방서 첫 장에 적힌 약초 목록을 외우고 방앗간 뒷산을 뒤졌어요. 시아버지가 적어둔 대로 골짜기 그늘에서 더덕을 캐고 양지 바른 바위 틈에서 도라지 뿌리를 찾았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잔뜩 끼고 무릎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죠. 해 뜨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해 진 뒤에야 내려왔어요. 캐온 약초를 비방서대로 찌고 말리고 다시 찌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낡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나무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약초가 다려지는 진한 향이 방앗간을 가득 채웠죠. 은수는 가마솥 앞에서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갈라졌지만 주걱을 젓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방서 곳곳에 시아버지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약성이 죽는다. 은수야, 인내하거라.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은수는 이를 악물고 불 조절에 집중했죠. 마을 사람들은 방앗간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 죽은 영감이 하던 미친 짓을 또 하고 있어. 촌구석에서 풀뿌리 끓여봐야 뭐가 되겠냐. 저러다 굶어 죽겠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방앗간 쪽을 힐끔거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은수의 귀에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천천히 졸아드는 액체가 짙은 호박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새벽, 은수는 주걱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걱 끝에 매달린 액체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걸쭉하면서도 맑은 빛깔에 코를 감싸는 깊고 달콤한 향이 번졌죠. 혀끝에 한 방울 떨어뜨리자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목구멍까지 따뜻하게 내려갔습니다. 황금조청이 완성된 거였어요. 은수는 가마솥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비법이 자신의 손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방앗간 앞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수가 황급히 뛰어나가 보니 마을 이장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죠.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이장의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장님, 이장님. 옆에 있던 주민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 산골에 구급차가 오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장의 눈이 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앗간으로 뛰어들어가 갓 완성한 황금조청 사발을 들고 나왔어요. 이장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숟가락으로 조청을 한술 떠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장의 목이 꿀꺽 움직였어요. 은수는 이장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기다렸죠. 기적처럼 이장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쌕쌕거리던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더니 깊고 고른 호흡으로 바뀌었어요. 새파랗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이장은 천천히 눈을 떴죠. 주변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도둑년이라며 침을 뱉던 사람들이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어요. 이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방앗간 앞에는 조청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산 아래까지 줄을 섰어요. 읍내에서 이웃 군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은수는 쉴 틈 없이 약초를 캐고 조청을 다리며 한 병 한 병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닿았어요. 철민과 갑수는 제주도에서 투자 사기를 당해가지고 간 돈을 몽땅 날린 뒤였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압류당했고 상간녀마저 돈이 떨어지자 철민 곁을 떠난 상태였어요. 갑수는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은수가 방앗간에서 조청 만들어 파는데 줄이 산 아래까지 늘어서 있다더라. 옛 동네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은 철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갑순도 옆에서 듣고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 쓰레기 땅에서 돈이 나온다고? 모자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앗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철민이 앞장서고 갑순이 뒤따랐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조청을 적고 있던 은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주걱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뭐야, 진짜였네. 영감이 보물을 남긴 게 맞구만. 철민이 방앗간 안을 둘러보며 희죽 웃더니 성큼 다가와 은수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내 아버지 거니까 다 내 거다. 비켜. 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은수가 가마솥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며 비틀거렸고 날카로운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갑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은수가 펼쳐놓은 비방서를 발견했어요. 어디 며느리 주제에 가문의 비법을 탐내. 이건 우리 집안 거야. 갑순의 손바닥이 은수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은수는 뺨을 감싸 쥔 채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비법을 아궁이 밑 깊숙이 숨기셨는지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부터 방앗간은 철민의 것이 되었어요. 철민은 은수가 만든 조청에 설탕물을 타서 양을 2배로 불린 뒤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막으려 하자 방앗간 뒤편 헛간에 가두어 버렸죠. 녹슨 자물쇠가 철컥 잠겼어요. 철민은 서울의 대기업 담당자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저는 고 강종구 명인의 유일한 전수자 강철민입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대기업 쪽에서는 황금조청의 소문을 이미 듣고 있던 터라 덥석 물었어요. 계약금으로 수억 원이 철민의 통장에 찍혔습니다. 철민은 그 돈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렸죠. 하지만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설탕물을 섞은 조청을 먹은 손님들이 하나둘 불만을 쏟아냈어요. 맛이 전과 완전히 다르다 먹고 나니 속이 더부룩하다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일부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죠. 사태가 커지자 철민이 한 짓은 뻔했어요. 은수가 독초를 넣었어요. 그 여자가 조청에 이상한 걸 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은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고 뉴스에는 은수의 이름이 범인처럼 올라갔어요. 헛간에 갇혀있던 은수는 벽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가 부딪히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하지만 은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방서를 발견했을 때 목한 바닥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한 통 숨겨져 있었거든요. 은수는 그 봉투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헛간 자물쇠를 빗장 틈으로 뜯어낸 은수는 어둠을 틈타 빠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봉투를 품에 안고 경찰서를 향해 걸었어요. 은수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수가 경찰서에 도착하기도 전에 철민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제 전처가 조청에 독초를 넣어서 손님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철민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넣었어요. 은수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팔을 잡고 조사실로 데려갔죠.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혀진 은수 앞에 형사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오은수 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은수는 입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피해자 진술서가 이미 쌓여 있었거든요. 철민이 미리 가짜 조청을 먹고 탈이 난 손님들의 진술서를 싹 모아서 제출한 거였습니다. 은수의 이름이 가해자란에 박혀 있었죠. 조사는 밤새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조청에 뭘 넣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은수가 아무리 설탕물을 섞은 건 철민이에요라고 말해도 형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전부 은수를 가리키도록 철민이 짜놓은 판이었죠. 경찰서 밖에서는 갑순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손수건으로 코를 풀며 연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돈독이 올라서 사람 잡을 짓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그 착한 아들을 속이고 조청에 이상한 걸 탄 거라고요. 갑순의 악어의 눈물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 뉴스에는 은수의 얼굴이 범인처럼 나갔습니다. 은수는 조사실 안에서 시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물 위에 뜨는 기름처럼 언젠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어. 시아버지가 방앗간 아궁이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수백 번 되뇌며 차가운 의자 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등이 욱신거리고 눈이 충혈됐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죠. 이틀 뒤 은수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조청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탕물을 섞은 것은 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어도 독초를 넣었다는 철민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죠. 하지만 경찰서 문을 나선 은수 앞에 펼쳐진 현실은 더 참혹했어요. 방앗간으로 향하던 은수의 발이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방앗간 앞에 떡 벌어진 어깨의 사내 3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철민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은수가 한 발짝 다가서자 그중 가장 덩치 큰 사내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방앗간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은수가 정성 들여 걸었던 나무 간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번쩍거리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철민 황금조청본가. 은수의 눈이 떨렸어요. 이틀 사이에 철민이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성대한 개업 파티까지 열었던 거였죠.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은수가 향한 곳은 마을 입구의 오래된 창고였어요. 방앗간에서 쫓겨난 뒤 짐을 숨겨둔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비닐 가방 안을 뒤졌어요. 비방서 원본은 이미 품에 있었지만
은수가 찾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비방서 뒷면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비방서 마지막 장 뒤편에 얇은 종이를 풀로 붙여두셨습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접혀진 종이 2장이 나왔어요. 하나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는 쪽지였고, 다른 하나는 빼곡한 숫자로 가득 찬 장부였습니다. 쪽지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읍내 농협 비밀 금고에 모든 것을 넣어두었다. 열쇠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장부. 은수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20년에 걸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철민이 도박으로 잃은 돈, 시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빚, 그때마다의 날짜와 채권자 이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시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의 돈을 탕진할 때마다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철민을 파멸시킬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한편 방앗간에서 철민은 제 세상을 만난 듯 날뛰고 있었어요. 비법 원본을 찾겠다며 시아버지가 쓰던 낡은 일기장과 연구 노트를 마당에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마을까지 퍼졌어요. 이런 쓸데없는 낙서가 비법일 리가 없지. 진짜는 어딘가 더 숨겨놨을 거야. 철민은 방앗간 구석구석을 뒤지며 벽까지 뜯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평생 연구가 담긴 기록들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동안 갑수는 뒷뜰에서 은수가 만들어둔 조청 항아리를 깨뜨리며 낄낄거렸어요. 은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비방서 뒤편에 적힌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읍내 박 변호사를 찾아가라. 내가 미리 말해두었다. 은수는 읍내로 향했어요. 법률사무소 간판이 낡아서 글자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의 늙은 변호사가 은수를 보더니 안경을 치켜 올렸어요. 오은수 씨, 강종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분이구먼요. 변호사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맡겨둔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은수도 몰랐던 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이미 아들의 호적을 파버리려 했던 거였어요. 불효자 상속 박탈 서류까지 준비해 두셨죠. 결국 실행하지는 못하셨지만 서류 자체는 공증까지 마친 상태로 변호사에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변호사에게 도박 장부와 비밀 금고, 열쇠까지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 너머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이 얼마나 치밀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죠. 은수야, 조용히 이민이나 가. 그러면 살려는 주겠다. 여기서 계속 깝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은수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밤 은수는 방앗간 근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이 오기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조청 항아리 3개가 나뭇잎 아래 고스란히 있었어요. 은수는 항아리를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시아버지의 비법으로 만든 진짜 황금 조청이 담긴 마지막 항아리였죠. 이것만 있으면 돼. 은수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날 은수는 변호사가 건네준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방앗간 뒤편 창고에서 가짜 조청을 만드는 모습을 먼 곳에서 촬영했어요. 설탕물을 타고 색소를 넣고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은수는 그 영상을 저장해 두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민이 더 높이 올라가도록 내버려둬야 했죠. 떨어질 때 더 아프게.
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철민은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얼마나 얇은 얼음인지 몰랐습니다. 철민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통식품 명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철민은 카메라 앞에 앉자마자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철민아, 이 비법은 우리 강씨 가문의 혼이다. 반드시 내가 지켜라 하고요. 진행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카메라에 들이밀었어요. 시아버지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죠. 물론 시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방앗간에 발을 들인 적 없는 철민이 아버지와 합성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철민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 철민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직접 만나 수백억 원대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회장 앞에서 철민은 가슴을 쫙 펴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다리까지 꼬았습니다. 회장님, 이 조청은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저한테만 있는 비법이에요. 지금 잡지 않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이 계약서를 꺼내는 걸 보고 철민은 입꼬리를 실룩거렸어요. 속으로는 이미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계산하고 있었죠. 강남에 사무실을 차렸고 번쩍거리는 간판 아래에서 양복을 빼입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강종구 명인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저는 황금조청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은수뿐이었어요. 한편 은수는 통장이 묶여 단돈 10,000원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는 것조차 망설여야 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을 반값에 사서 벤치에 앉아 한 입씩 씹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질 않았죠. 빈 위장이 쥐어짜이듯 아팠지만 삼각김밥 하나가 하루치 끼니의 전부였어요. 그 시각 철민은 가짜 조청으로 번 돈을 물 쓰듯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고급 술집에서 흥청망청 놀았어요. 값비싼 양주병을 줄줄이 세워놓고 여자들을 양옆에 끼고 앉아 카드를 긁었죠.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흩뿌리며 오늘 다 내가 쏜다고 소리쳤습니다. 갑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은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이장의 부인에게, 마을 반장에게, 읍내 약국 아주머니에게 돈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은수랑 놀면 같이 망해. 그 여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건 입막음 값이야. 돈봉투를 흔드는 갑순의 손에는 금반지가 3개나 끼워져 있었어요. 은수한테서 빼앗은 결혼 반지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갑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의 뒷조사를 시켜 과거의 사소한 실수까지 들추어냈습니다. 은수가 결혼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그릇을 깨뜨린 일까지 기사로 만들어 퍼뜨렸죠. 정가가 있는 여자라는 말을 붙이면서요. 어느 날 은수가 잠시 머물고 있던 읍내 여관 앞에 철민이 나타났어요. 여관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좁은 방 구석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죠. 비법 원본 어디 숨겼어? 지금 당장 내놔. 철민의 눈이 핏줄로 가득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철민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가방을 뒤집고 서랍을 통째로 쏟아냈어요. 내놓지 않으면 산채로 묻어버린다. 알아? 은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철민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비방서 원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맡긴 뒤였거든요.
철민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방 안에 놓여 있던 시아버지의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은수가 방앗간에서 가져온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짚고 다니시던 손때가 반질반질한 참나무 지팡이였죠. 이런 쓰레기를 아직도 들고 다녀. 철민은 지팡이를 무릎에 대고 두 동강을 냈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부러진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지켜보았죠. 철민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위자료 10억 주면 이혼해 줄게. 없으면 평생 눈에 안 띄게 어디 숨어 살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러진 지팡이 두 조각을 가슴에 껴안았어요.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참나무 결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고 부서지는구나. 하지만 울음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죠. 며칠 뒤 철민의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패배자 주제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거야? 철민 씨는 이제 나랑 사는데. 빨리 꺼져. 전화 너머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그 무렵 철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방앗간 터를 헐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동상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갑수는 그 소식을 듣고 어깨를 으쓱거렸죠. 우리 아들이 명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동상 옆에 내 것도 하나 세워야지. 세상이 온통 철민 편인 것 같았어요. 은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방송에서도 투자자들 앞에서도 마을에서도 철민은 효자이자 명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은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있다 해도 모른 채 했죠. 하지만 은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여관방 구석에서 비방서를 통째로 암기했어요. 한 글자, 한 줄, 한 장씩 약초 이름과 배합 비율을 수백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비방서 원본이 없어도 은수의 머리 안에 시아버지의 비법 전부가 살아있었죠.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손으로 만질 때마다 다짐을 되새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이 다음 주 투자 설명회에서 비법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까지 한답니다. 은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은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철민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비법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헛간에 갇혀 있을 때 은수가 미리 바꿔치기해 둔 엉터리 배합표라는 걸요. 그날 밤 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전수자 확인서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은수의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은수는 그 확인서를 품에 안고 여관방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준비하는 투자 설명회에 대한 모든 계획이 은수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어요. 모든 범죄 행적이 담긴 파일을 정리하고 발송할 언론사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철민의 웃음소리가 서울 하늘 아래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언론사에 파일을 보내기로 한 바로 그날 철민이 한 발 앞서 손을 썼습니다. 은수가 묵고 있던 여관에 용역 3명이 들이닥쳤어요. 여관 주인이 뒷돈을 받고 방번호를 알려준 거였죠. 사내들은 은수의 짐을 복도에 내동댕이 치고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은수가 노트북을 가슴에 껴안고 버티자 사내 하나가 은수의 어깨를 밀쳤어요. 은수는 복도 끝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면서 살이 찢어졌고 피가 스타킹을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용역들은 은수가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여관방에서 서류 가방을 통째로 들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노트북은 은수가 온몸으로 감싸 지켜냈지만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과 옷까지, 세면도구까지 전부 날아갔어요. 은수에게 남은 건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노트북 뿐이었습니다. 은수는 피가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여관 앞 도로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은수를 쳐다보았어요. 누군가가 수군거렸죠.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 돈 훔친 폐륜 며느리.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은수는 찢어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비가 밀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은 모두 갑순의 돈봉투에 입을 담은 상태였어요. 은수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결국 은수의 발이 멈춘 곳은 지하철역이었어요. 역 구석에 바닥이 따뜻한 곳을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빈 박스를 주워다 등 뒤에 세우고 무료 신문을 몇 장 깔아 그 위에 다리를 뻗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몸이 너무 지쳐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진동했고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안내방송이 귀를 때렸어요. 하지만 은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닥이구나. 은수는 생각했어요. 인생의 진짜 바닥.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은수가 힘겹게 전화를 받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은수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그 비밀 금고 열쇠 있잖아요. 은행 금고를 열어봤는데 안에서 어르신이 남기신 편지하고 서류가 나왔어요. 은수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건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시아버지가 은행 금고 안에 넣어두신 것이었죠.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 2장과 함께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한자 한자 힘을 줘서 쓴 글씨였죠. 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지금 가장 힘든 때일 거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철민이 그놈이 방앗간을 팔아치우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너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할 거야. 하지만 은수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이제 일어서서 본때를 보여줘라. 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글자가 번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죠. 은수는 편지 아래에 붙어있던 서류를 펼쳤어요.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방앗간 부지의 소유권과 건물 사용권,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은수의 이름으로 묶어두셨어요.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철민이 아무리 간판을 바꾸고 매장을 차려도 법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오은수였죠. 시아버지는 아들이 방앗간을 팔아치울 것까지 내다보시고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은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신문지를 덮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반격하려면 더 치밀해야 했어요. 아버님, 저 절대 여기서 안 쓰러집니다. 은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그런데 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사이 철민은 또 한 번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벌였습니다. 은수의 친정 식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동네방네 은수가 죽었다는 가짜 부고를 돌린 거였어요. 여관에서 쫓겨나 행방이 묘연해진 은수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수작이었죠. 철민은 마을 게시판에 부고를 붙이고 옛 동네 사람들에게 문자까지 돌렸습니다. 갑수는 그 부고를 퍼뜨리면서 눈물까지 짜냈어요. 불쌍한 것, 결국 혼자 죽었대. 살아서는 도둑질이나 하고 죽어서까지 민폐야. 은수는 변호사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은수는 버텼습니다. 매일 밤 머릿속으로 비방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어요. 비방서 원본은 변호사 금고에, 증거 파일은 노트북에, 전수자 확인서와 도박 장부도 변호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방앗간 소유권 서류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거였죠.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결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철민이 다음 주 화요일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투자자 수백 명 앞에서 비법서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해요. 은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철민이 공개하겠다는 그 비법서가 은수가 헛간에서 바꿔치기한 엉터리 배합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수는 다음날 정장을 한 벌 구했어요. 자선단체에서 받은 옷이었지만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곧게 세웠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찢어졌던 무릎의 딱지를 반창고로 덮었습니다. 부러진 시아버지의 지팡이 조각을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거울 속 은수는 며칠 전 지하철역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죠. 새벽 4시 은수는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이제 다 끝낼게요. 아버님이 준비해 주신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할게요. 은수는 묘소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은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상대를 집어삼킬 듯한 매서운 불꽃이었어요. 투자 설명회 전날 철민에게 먼저 불이 붙었습니다. 가짜 조청을 먹은 손님들 중 12명이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간 거였어요. 설탕물과 색소를 섞어 만든 조청이 탈을 일으킨 건 시간 문제였죠. 어린아이부터 이른이 넘은 노인까지 구급차가 줄줄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뉴스에 황금조청 집단 식중독이라는 자막이 떴고 기자들이 철민에게 몰려들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철민은 달랐습니다. 은수가 우리 공장에 몰래 들어와서 독극물을 탔어요. 그 여자가 범인입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철민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고 은수의 이름이 또다시 범인으로 뉴스에 올랐어요. 하지만 철민은 몰랐습니다. 은수가 이미 방앗간 창고 안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요. 철민이 설탕물을 붓고 색소를 타고 가짜 조청을 포장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은수가 노트북에 저장해둔 그 영상이 오늘 밤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죠.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연회장. 철민은 수백 명의 투자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금색 넥타이를 메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갑수는 앞줄에 앉아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강종구 명인의 비법서 원본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철민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투자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자리였거든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한 명 걸어 들어왔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그 얼굴을 알아본 사람은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철민만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멈췄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입이 벌어졌죠. 너 어떻게 여기?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옆 기술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가 호텔 기술팀과 협조하여 영상 장비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수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방앗간 창고에서 철민이 조청에 설탕물을 타는 장면이었어요. 철민의 손이 커다란 통에서 설탕물을 퍼다가 조청 항아리에 쏟아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갑순이 색소 봉지를 건네주며 킬킬 웃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촬영해둔 영상이었어요. 방앗간 아궁이 앞에 앉은 시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철민이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비법을 한 번도 배우려 한 적이 없어. 총구석에서 흑장난한다고 나를 멸시하고 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며느리를 개보다 못하게 부려먹었어.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내 비법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 며느리 오은수뿐이야. 철민이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그놈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당황한 철민이 무대 위에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건 가짜야. 다 조작한 거라고. 철민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셔츠 깃이 젖어들었습니다. 은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버님이 20년 전부터 기록하신 장부가 있습니다. 강철민 씨가 도박으로 잃은 돈,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신 빚, 날짜별로 채권자 이름까지 전부 적혀 있어요. 은수는 장부 복사본을 투자자들 앞에 한 장씩 돌렸어요. 숫자를 확인한 투자자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 돈 내놔. 앞줄에 앉았던 투자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철민의 멱살을 잡았어요. 뒤따라 두세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테이블 위에 물잔이 쏟아지면서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철민은 넥타이가 조여지면서 무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닥을 기면서 출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투자자들이 길을 막아섰죠. 갑순이 앞줄에서 벌떡 일어나 기자들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건 전부 은수가 꾸민 거야. 우리 아들은 착해요. 하지만 이미 카메라 수십 대가 갑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된 뒤였습니다. 은수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은수는 철민이 비법서 원본이라며 공개하려 했던 서류를 가리켰어요. 저 비법서는 제가 헛간에 갇혀 있을 때 바꿔치기한 엉터리 배합표입니다. 독이 될 수 있는 약초의 양이 뒤섞여 있어요. 강철민 씨는 비방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구분하지 못한 거죠.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공개하려던 비법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수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강종구 명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치신 전수자 확인서 원본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은 단 하나, 오은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변호사가 미리 고소장을 접수해둔 상태였습니다.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무고, 재산 횡령. 경찰 4명이 철민과 갑순을 향해 걸어왔어요. 강철민 씨, 조갑순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갑이 나왔습니다. 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었어요. 금색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가슴팍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갑순은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며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경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수백 명의 투자자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철민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철민 앞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엎드린 철민의 눈을 위에서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부러진 시아버지의 지팡이 조각을 꺼내 철민의 앞에 놓았어요. 이게 아버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야.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공포의 눈물이었죠.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은수를 비추었습니다.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은수는 돌아서며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철민의 비명과 투자자들의 고함이 뒤섞였지만 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수의 입술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철민과 갑순이 경찰에 끌려간 다음 날 은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하나씩 펼치며 말했죠. 은수 씨, 어르신이 준비해 두신 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서류 중에 아직 꺼내지 않은 게 있어요. 변호사가 건넨 것은 공증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은수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불효자 상속 박탈 서류의 원본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서류였죠. 은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시아버지의 자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 강종구는 아들 강철민의 불효와 폐륜 행위로 인해 모든 재산과 가업 전수 권리에서 강철민을 영구히 배제한다.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이미 아들을 포기하셨던 거였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은수도 몰랐던 사실이 적혀 있었거든요. 철민이 10년 전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약의 수면제를 몰래 타서 깊이 잠들게 한 뒤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훔쳐 부동산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퇴원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지만 아들을 당장 고발하는 대신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두셨던 겁니다. 아버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배신감 속에서 이 기록을 남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변호사가 서류 뒤쪽에 붙어 있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어르신이 정신감정서를 미리 받아두셨어요. 은수의 눈이 커졌어요. 시아버지는 철민이 나중에 반드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쓴 거다라고 발뺌할 것까지 예상하고 전문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 정상 판정을 받은 서류를 첨부해 두신 거였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1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 변호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감탄했어요. 은수는 그 서류를 들고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철민과 갑순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죠. 검찰 조사실에서 철민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 서류 다 가짜야. 저 노인네가 치매 걸려서 쓴 거라고. 은수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은수는 검사에게 정신감정서를 건넸어요. 검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철민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했습니다. 강철민 씨, 피해자의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매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철민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할 말을 잃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하지만 은수의 카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은수는 검사에게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철민이 제주도에서 상간녀와 함께 재산을 빼돌린 비밀 장부였어요. 시아버지의 도박 장부와는 별개로 은수가 직접 증거를 모은 것이었죠. 철민이 제주도 투자 사업이라며 끌어모은 돈이 실제로는 상간녀 명의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은수가 담담하게 말하자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탈세에 재산 은닉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걸 철민도 알고 있었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사람 4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 셋과 노인 1명이었어요. 은수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강철민의 어머니 조갑순에 대한 추가 피해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했어요. 첫 번째 여성이 갑순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가 은수 씨 이름을 팔아서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요. 며느리가 보증 선다고 거짓말하고 3천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죠. 저도요. 은수 씨가 직접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차용증까지 위조해서 보여줬어요. 갑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나는 그런 적 없어 하고 더듬거렸지만 피해자들이 들고 온 위조 차용증에는 갑순의 필체가 선명했어요. 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아버지가 편지에 쓰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피눈물을 닦아달라. 시아버지는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인 갑순의 악행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검찰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법원에서도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철민이 만든 모든 가짜 조청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방앗간 간판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법원 명령도 함께 떨어졌죠. 은수는 그 소식을 듣고 검찰청 복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속의 돌덩이가 하나씩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방앗간 부지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였죠.
시아버지가 은행 금고에 남겨둔 소유권 이전 서류와 공증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선고했습니다. 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일체의 사용 수익권은 오은수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철민이 아무리 간판을 바꾸고 용역을 세우고 매장을 차려도 그 땅은 처음부터 은수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두셨거든요. 법원을 나온 은수는 방앗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걷고 산모퉁이를 돌아 익숙한 흘길에 접어들었어요. 입구를 지키고 있던 용역들은 법원 명령서를 보더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비켜섰습니다. 은수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깡패 2명이 슬금슬금 짐을 싸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오랜만에 방앗간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철민이 걸어둔 간판이 아직 대문 위에 붙어 있었어요. 은수는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번쩍거리던 간판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은수는 아궁이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였지만 시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 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철민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방앗간을 빼앗겼다는 소식, 가처분이 떨어졌다는 소식, 상간녀까지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철민은 독방벽에 이마를 박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옆 간방에서는도 갑순의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방앗간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시아버지가 숨겨둔 카드가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낡은 땅 문서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다는 걸. 재판이 열린 날 법원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가짜 조청 피해자들, 취재진, 그리고 은수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법원 계단 아래까지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은수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 단벌 옷차림으로 길바닥에 나앉았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피고인석에 앉은 철민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2달 전까지 금색 넥타이를 메고 투자자들 앞에서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 안데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갑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우리 아들이 억울해하고 중얼거렸지만 판사가 정숙을 명하자 입을 다물었죠. 재판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증거가 산더미였거든요. 가짜 조청 제조 영상, 시아버지의 유언 영상, 도박 장부, 인감 도용 기록, 갑순의 사기 차용증, 국세청 탈제 자료까지. 검찰이 증거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철민의 얼굴이 한 톤씩 어두워졌어요. 결심 공판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무고, 재산 횡령, 사문서 위조, 인감 도용 등의 혐의에 대하여 법정안이 숨을 죽였어요. 은수는 방청석 맨 앞줄에서 판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징역 12년 및 벌금 5억 원,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철민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실성한 듯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죠. 양쪽 경찰이 철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축 늘어졌어요. 이어서 갑순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조갑순,
사기 및 공갈, 사문서 위조 방조 혐의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갑수는 판사석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울부짖었어요. 판사님, 나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갑수는 결국 법정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주저앉았어요. 경찰 2명이 갑순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야 했죠.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금을 날린 사람, 가짜 조청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 갑순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쳤어요. 은수는 박수 소리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철민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법원 앞에는 분노한 피해자 수십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호송차 문이 열리자 계란이 날아왔어요. 밀가루 봉지가 터지면서 철민의 머리와 어깨를 하얗게 뒤덮었죠. 예전 시상식에서 은수에게 밀가루를 뒤집어 씌웠던 그 장면이 고스란히 되돌아온 거였어요. 철민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이마에서 계란 노른자가 흘러내렸지만 수갑찬 손으로는 닦을 수도 없었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이 다음날 전국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제목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가짜 명인의 최후. 은수는 방앗간을 되찾은 뒤 허물어진 지붕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철민이 멋대로 바꿔놓은 내부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시아버지가 쓰시던 가마솥 자리에 새 아궁이를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은수를 가장 앞장서서 구박했던 마을 이장이 제일 먼저 왔죠. 이장은 방앗간 마당에서 은수 앞에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은수 씨, 우리가 눈이 멀었어. 그때 물을 뿌리고 쌀바가지를 엎은 거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 이장님, 저는 원한을 쌓으러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이 마을에 뿌린 씨앗을 키우러 온 거예요. 은수는 마을 전체를 황금도라지 특구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연구하셨던 황금도라지의 특허권은 이미 은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주민들에게 도라지 재배법을 가르치고 수확한 도라지로 조청을 만들어 함께 파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연 거였죠.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은수가 직접 만든 황금조청은 열흘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습니다. 오은수 황금조청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아리가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갔고 방송에서도 연일 다루기 시작했죠. 국가에서도 은수를 찾았습니다. 전통식품명인 심사위원회가 은수의 조청을 검증한 끝에 은수를 대한민국 제1호 전통조청 명인으로 지정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셨지만 끝내 받지 못하셨던 그 칭호를 며느리가 받아낸 겁니다. 명인 인증서를 받는 날 은수는 인증서를 가슴에 안고 방앗간 아궁이 앞에 가서 앉았어요. 아버님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못 받으신 거 제가 대신 받아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 철민은 작은 화면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은수가 명인 인증서를 들고 웃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철민은 리모컨을 던지고 벽에 이마를 박았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와 말렸지만 철민은 벽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내가 그 땅을 쓰레기라고 버렸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분함이었죠.
한편 여자 교도소에서는 갑순이 밥을 먹다가 옆 수감자에게 허풍을 떨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가 명인이야. 내가 키운 며느리라고. 수감자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죠. 그 며느리를 도둑년이라고 쫓아낸 게 당신 아니야? 뉴스에서 다 봤어. 갑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킬킬 웃으면서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내 며느리래. 쫓아놓고 이제 와서 내 며느리래. 갑순은 밥그릇을 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운 보리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구치소에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민과 갑순이 준 고통에 비하면 그들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은수는 방앗간 마루 한쪽 벽에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걸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시아버지가 쓰시던 약초절구와 낡은 연구 노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철민이 마당에서 불태우려 했지만 은수가 한 것만 몰래 빼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은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전 영정사진 앞에 조청 한 숟가락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황금빛 조청이었어요. 은수를 괴롭혔던 세상이 이제 은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초를 씻고 가마솥 앞에서 조청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방앗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황금 도라지밭이 산비탈을 따라 펼쳐지고 방앗간 옆에는 깔끔한 체험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황금 도라지 마을이라는 나무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주말이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은수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군 황금 도라지 특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전통 식품 산지로 자리 잡았죠. 은수는 55살이 되었어요. 머리에 흰 가닥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그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은수의 뒤에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제자 23명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은수 곁에서 조청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도 사기를 당해 빈손이 된 아주머니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도 있었죠. 은수는 그들에게 조청 만드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봄이었어요. 방앗간 앞 마당에 제자들이 줄을 서서 은수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제자들 뒤로 황금빛 도라지꽃이 산바람에 흔들렸어요. 은수는 제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각자의 마을에서 조청을 만드세요. 아버님의 비법은 금고에 넣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손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은수는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꺼낸 것은 작은 조청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조청이 항아리 안에서 꾸덕하게 빛났어요. 은수가 직접 새벽부터 달인 올해 첫 조청이었죠. 은수는 항아리를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지키려던 이 황금빛, 제가 온 세상에 다 퍼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아궁이 밑에 숨겨두신 그 비방서, 이제 23명의 제자가 외우고 있어요. 아버님의 손맛이 이 산골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묘비 위를 쓸고 지나갔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듯
산등성이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은수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은수는 묘소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체험관 앞에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넉마를 걸친 남자 하나가 체험관 입구에서 버티고 서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에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남자의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죠.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남자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나야 나. 강철민이라고. 여기 내 아버지 방앗간이란 말이야. 철민이었습니다. 징역 12년 중 감형을 받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양복 대신 헌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보였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서울역에서 폐지를 줍다가 은수의 브랜드 광고가 실린 전광판을 보고 마을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한때 금색 넥타이를 메고 수백 명의 투자자 앞에서 으스대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호원이 철민을 밀어내자 철민은 마당 흙바닥에 넘어졌어요. 이마에 흙이 묻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은수의 차가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어요. 은수는 차창 밖으로 흙바닥에 엎드려 우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철민이라는 걸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은수의 표정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웅크린 낯선 이방인을 보듯 은수는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차가 지나간 뒤 철민은 먼지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험관 벽에 걸린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은수 황금조청 본가라는 글씨 아래에 시아버지 강종구 명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철민은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갑수는 출소 후 치매가 심해져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진흙을 주물러가며 이게 조청이야.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 준 거야 하고 중얼거리다가 상인들에게 쫓겨나기를 반복했어요. 갑순의 머릿속에는 이제 자기가 은수를 쫓아냈다는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다만 명인이라는 단어만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그 명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시장 바닥을 떠돌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은수는 방앗간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마솥 안에서 조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은수는 나무 주걱으로 조청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속도 그대로 느리고 고르게 저었어요. 가마솥 안에서 올라오는 김이 은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약초와 도라지가 섞인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방앗간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궁이 불빛이 은수의 볼 위에서 주황색으로 일렁였죠. 문득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수야, 조청은 급하게 끓이면 타버려. 천천히, 꾸준히 저어야 황금빛이 나오는 거야. 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구운 감자를 건네주시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조청을 저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은수는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사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노래였지만 멜로디만은 선명했습니다. 흥얼거리는 소리에 맞춰 주걱이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행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가마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조청의 황금빛이 저녁 노을과 섞였습니다. 아궁이 불빛과 노을빛이 합쳐지면서
방앗간 안이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었어요. 버려진 흙에서 황금을 찾는 법. 시아버지는 은수에게 조청이 아니라 삶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수는 주걱으로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가져갔어요. 혀끝에 닿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가 처음 끓여주셨던 그 맛과 똑같았어요. 은수는 눈을 감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앗간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저녁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마을 전체를 물들이고 도라지밭 사이로 바람이 불면서 꽃잎들이 하늘하늘 흔들렸어요. 그 황금빛 안에서 은수의 노랫소리가 산골 마을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명나라 홍자성은 책은담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득책은 백사가도 나물 뿌리를 씹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가장 쓰고 거친 것을 끝까지 견뎌본 사람만이 진짜 단맛을 알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연 속 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하철역 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들 만큼 바닥을 겪었기에 아궁이 앞에서 황금빛 조청을 저을 자격을 얻은 게 아닐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뿌리를 씹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을 끝까지 삼킨 사람만이 자기만의 황금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은수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